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투자 대상 기업을 찾는 15가지 포인트. 포인트 1. 적어도 향후 몇 년간 매출액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장 잠재력을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고 있는가? 전체 매출액의 추이가 정체돼 있거나 감소하고 있더라도 갑자기 그 기업의 순이익이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원가 관리를 개선해 영업비용을 줄이게 되면 단기적으로 순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 그 기업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투기를 목적으로 하거나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은 이 같은 일시적인 실적 호전 기업을 열심히 뒤진다. 그러나 정말로 최고의 투자 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이런 기업은 결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없다. 상당히 큰 폭의 순이익 증가가 나타나는 또 다른 상황도 있다. 이런 경우는 매출액 성장이 멈춘 뒤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한두 해 정도 매출액이 크게 증가할 때 나타난다. 라디오를 만들던 제조업체들이 텔레비전의 상품화에 따라 매출액이 급증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 업체의 매출액 증가는 몇 년 동안이나 이어졌다. 이제는 전기가 들어가는 미국 가정의 거의 대부분이 텔레비전을 갖고 있고 매출액은 다시 정체되고 있다. 이들 기업의 경우 주가 상승 초기에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만이 큰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뛰어난 성장 기업이라 해도 반드시 해마다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불어나기를 기대한 수출한다. 시상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은 대개 매우 복잡하고 신상품의 마케팅에도 해결하여 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는 매년 점진적으로 늘어나기보다 불규칙적으로 들쭉날쭉하면서 증가하게 된다. 예측할 수 없는 경기 변동 사이클도 연도별 매출이 비교를 어렵게 하는 주요인이다. 그런 점에서 매출액 성장품은 한 해 단위로 끊어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여러 해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분석해야 한다. 향후 몇 년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평균적인 기업의 성장률 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 확실한 기업이 눈에 띌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처럼 폭발적인 성장률을 계속해서 보여준 기업들은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적절한 표현을 찾을 수 없으나 르난 그룹은 운이 좋으면서도 능력이 있는 기업으로 또 한 그룹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운이 좋은 기업으로 부르도록 하겠다. 탁월한 기업 경영 능력은 두 그룹 모두에게 필수적이다. 어떤 기업도 단순히 운만 좋아서는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성장하지 못한다. 반드시 뛰어난 비즈니스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하고 또 계속 유지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업은 운이 좋았다 하더라도 이를 기업 자산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경쟁력 있는 지위를 다른 업체들에게 배우고 버리고 말 것이다. 사회 초창기 창업자들은 원대한 비전을 가진 인물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제품이 상업적으로 중요하게 쓰일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하지만 당신은 이들을 포함한 누구도 알루미늄 제품 시장의 규모가 그 뒤 75년간이나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기술의 발전과 경제 규모의 확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춘향의 성장 동력이 되어주었다. 알코아는 이 같은 흐름을 더욱 유리하게 활용할 줄 아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졌고 또 계속해서 보여주었다. 그러나 항공운송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알코아에게 새로운 무궁무진한 시장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면 이 회사는 그래도 성장하기는 했겠지만 그 속도는 훨씬 느렸을 것이다. 알코아는 초창기 창업자들이 가졌던 비전보다 더욱 매력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아주 운이 좋았던 기업이다. 이 회사의 설립 초기부터 주식을 계속 보유했던 주주들이 얻은 부는 이미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에 이 회사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다. 내가 이 책의 초판을 쓰고 있을 무렵 알코아의 주가는 1956년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에 비해 40% 가까이 하락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렇게 낮은 주가도 불과 10년 전인 1947년에 매수했다면 지불했을 가격, 즉 그의 평균 주가 사상 최저가가에 비해 무려 500%나 높았다. 향후 몇 년 동안 매출액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기업은 운이 좋으면서도 능력이 있는 그룹에 속하든 혹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운이 좋은 그룹에 속하든 모두 투자자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제네럴 아메리칸 트랜스포테이션의 사례가 극명하게 보여주듯이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어떤 경우든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기업 경영진은 최고의 능력을 계속해서 발휘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매출액 성장세는 지속될 수 없다. 포인트 2. 최고 경영진은 현재의 매력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제품 생산 라인이 더 이상 확대되기 어려워졌을 때에도 회사의 전체 매출액을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결의를 갖고 있는가? 명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수요는 계속 드러나 앞으로 몇 년간의 성장 전망은 매우 좋지만 이 제품을 넘어서는 새로운 제품의 개발 제품이나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회사의 순위에 반짝 급증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이런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는 확실한 길인 10-25년간의 걸친 꾸준한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과학적인 연구개발 능력과 기술력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야만 기업은 기존의 제품을 더욱 개선하고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 단 하나의 성장 동력에 만족하지 않는 최고 경영진은 일련의 계속적인 성장 동력이 있어야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투자자들이 최고의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이란 대개 이미 사업을 벌이고 있는 제품과 연관을 갖고 있는 분야에 회사의 기술력과 연구개발 능력을 충분히 쏟고 있는 회사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사업 부문을 갖고 있거나 전혀 연관성 없는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은 피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기존의 제품과는 전혀 관련 없는 수많은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은 제품 개발에 성공한다 해도 현재의 사업 활동과 연관 없는 여러 시장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포인트 3.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은 회사 규모를 감안할 때 얼마나 생산적인가?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수많은 기업들의 경우 매년 어느 정도의 금액을 연구개발 분야에 지출하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또 이들 기업은 연간 매출액도 함께 발표하므로 연구개발 투자액을 전체 매출액으로 나누기만 하면 이 회사가 매출액의 몇 %를 연구개발 분야에 쓰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전문적인 투자 분석가들은 이렇게 계산한 연구개발 투자 비율을 같은 업종 내의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기를 좋아한다. 때로는 업종 평균과 비교하기도 하고 유사 업종의 다른 기업들까지 포함해서 비교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그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이 경쟁업체들과 비교할 때 얼마나 비중이 있는지 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일주당 연구개발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게 된다. 포인트 4. 평균 수준 이상의 영업 조직을 가지고 있는가? 요즘과 같이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는 전문적인 영업 조직을 갖추지 않고서는 어떤 기업도 판매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없다. 무슨 사업이든 가장 기본적인 활동을 하나 꼽으라면 그것은 영업일 것이다. 판매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성공의 첫째 조건인 고객 만족은 반복적인 판매에서 나온다. 포인트 5. 영업이익률은 충분히 거두고 있는가? 이제 비로소 증권업계의 많은 사람들이 건전한 투자 결정의 유체라고 느끼는 계량적 분석의 중요한 주제를 설명할 순서가 됐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매출액이란 이익을 늘려주어야만 가치 있는 것이다. 매출액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익이 그의 상용에 늘어나지 않는다면 투자의 동력이 될 수 없다. 어느 기업의 이익을 측정하는 첫 번째 단계는 영업이익률, 즉 1달러의 매출을 올렸을 여얼마의 영업이익이 남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영업이익률은 같은 업종 내에서도 회사마다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영업이익률은 한 해가 아니라 몇 해에 걸친 추이를 조사해 봐야 한다. 특정 업종의 경기가 보기 드물 정도로 화려일 때는 해당 업종의 거의 모든 기업이 순이익 규모 자체도 커질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도 높아진다. 또 이렇게 경기가 좋을 때면 거의 언제나 영업이익률이 낮은 한계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올라간다는 점도 눈에 띌 것이다. 원래 영업이익률이 양호했던 기업은
화랑기의 영업이익률이 더 높아지기는 하지만 그 정도에서는 한계 기업들에 못 미친다. 경기가 이상 과열이라고 할 만큼 좋아지면 기초가 약한 기업이 오히려 같은 업종의 강력한 기업보다 더 높은 순이익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증가한 이익은 경기가 다시 가라앉으면 빠른 속도로 동반 하락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포인트 6. 영업이익률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성공적인 주식 매수는 주식을 사는 시점의 일반적인 기업 정보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주식을 산 뒤에 알게 되는 기업 정보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투자자에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영업이익률이 아니라 미래의 영업이익률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에는 영업이익률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상존해 있다. 임금을 비롯한 고용 비용은 매년 상승한다. 장기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계속 고용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상당한 고용 비용을 추가로 지출해야 할 것이다. 임금 상승과 함께 원재료와 생산 설비의 가격도 오르고 있다.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과 지방세 부담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기업들마다 영업이익률 흐름은 각이 달라질 것이다. 어떤 기업들은 운이 좋게도 판매 가격을 올림으로써 영업이익률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업이 가격 결정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업종 내에서 자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워낙 강력하거나 경쟁업체의 인상률이 자사보다 더 높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현대 경제에서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높이는 것은 대개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고 만다. 새로운 경쟁업체나 제품이 출현할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경쟁 대상이 나타나게 되면 가격 결정력은 상실되고 더 이상 온갖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할 수 없게 된다. 포인트 7. 돋보이는 노사 관계를 갖고 있는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훌륭한 노사 관계로부터 나오는 이익에 대해 갓 알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노사 관계가 좋지 않은 데서 오는 해악을 모르는 투자자들은 거의 없다. 잦은 파업과 장기 파업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재무제표조차 대충 보고 넘어가는 투자자들에게도 피부에 와닿을 것이다. 그러나 노사 관계가 좋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수익성 차이는 단순히 파업으로 인한 직접 비용에 그치지 않는다.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정당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면 근로자 1인당 생산성 향상이라는 경영진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셈이다. 더구나 새로운 근로자를 훈련시키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 점에서 근로자의 이직률이 매우 높은 회사는 근로자를 잘 관리하는 기업에 비해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하나 더 갖게 되는 것이다. 포인트 8. 임원들 간의 훌륭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 직급이 낮은 일반 근로자들과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임원들 간의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역시 필수적이다. 임원들의 판단력과 성실성, 팀워크는 회사의 장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 이들이 다루는 업무의 비중은 매우 크고 일의 긴장도 역시 상당하다. 따라서 임원들 사이에 다툼이나 시기가 생길 경우 최고 경영자가 회사를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거나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포인트 9. 두터운 기업 경영진을 갖고 있는가?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일인 기업가 혼자서 회사를 이끌어간다 하더라도 규모가 작다면 매우 훌륭하게 해나 잘 수 있다. 이런 기업은 다른 요소들을 전부 충족시킬 경우 몇 년 정도는 대단한 투자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는 수명이 있다.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투자자들은 이런 핵심적인 인물이 사라졌을 경우 회사의 파국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요즘은 이런 이유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 리스크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상당한 역량을 갖춘 경영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이 뛰어난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게 유행처럼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를 고려할 만한 기업이라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한다. 경영 지식을 갖춘 재능 있는 기업 경영진을 키워내지 못한다면 이런 기업은 머지않아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 시점은
기업들마다 전부 다를 것이다.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업종에 따라 또 1인 기업가의 능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요사이 한 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대개 1,500만 4천만 달러 정도에 이를 때 이런 한계에 부딪힌다. 포인트 8에서 설명한 것처럼 최고 경영진을 포함한 임원들 간의 올바른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면 바로 이 시점이 결정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타이밍이다. 포인트 10. 원가 분석과 회계 관리 능력은 얼마나 우수한가? 사업 부문 하나하나의 전 과정에 걸쳐 투입되는 원가를 매우 정확하고 자세하게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원가를 종합적으로 절감해 나가지 못하는 기업은 결코 장기간에 걸쳐 다른 기업을 능가하는 성공을 이어갈 수 없다. 최고 경영자는 오직 이런 방식을 통해서만 누구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또 경영진은 오직 이런 방식을 통해서만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부분의 성공한 기업들은 한 가지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제품들을 생산한다. 만약 경영진이 각각의 제품들에 투입된 정확한 비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과도한 경쟁을 피하면서 꾸준히 최대의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가격 정책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특별히 관촉 활동을 벌이고 영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제품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낼 수도 없다. 포인트 11. 해당 업종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별도의 사업 부문을 갖고 있으며 이는 경쟁업체에 비해 얼마나 뛰어난 기업인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가? 군이 정의하자면 이 문제는 기업의 전반적인 분야를 모두 포괄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런 문제는 시안별로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떤 기업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다른 기업에게는 전혀 주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령 소매업과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게 부동산을 관리하는 기술이 얼마나 우수한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더 좋은 땅을 임대해서 매장을 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많은 분야의 기업들에게 부동산 관리 기술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어떤 기업에게는 외부 자금 운용 기술이 탁월하다는 점이 강점일 수 있지만 다른 기업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제에서도 내가 즐겨 사용하는 사실 수집 방법이 투자자들에게 아주 또렷한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 사실 수집을 하다 보면 경쟁업체와 비교한 매출액 당 임대료 수준이라든가 외부 자금 운용 수익률과 같은 계량적인 수치와 전혀 다른 결론을 이끌어내게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아주 신중한 연구 조사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말이다. 포인트 12. 이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기적인가 아니면 장기적인가? 어떤 기업들은 지금 당장 거둘 수 있는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애쓴다. 반면 어떤 기업들은 좋은 평판을 뿌리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전체적으로 더욱 큰 이익을 거두기 위해 눈앞에 보이는 최대의 이익을 기꺼이 희생한다. 고객들이나 납품업체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와 관련된 예를 쉽게 구할 수 있다. 한 회사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따내기 위해 납품업자들과 끊임없이 협상한다. 다른 기업은 납품업자가 배달하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을 썼을 경우 당초 계약했던 가격 이상을 지불한다. 그것이 원자재든 혹은 첨단 부품이든 나중에 시장이 변해 납품업자가 절실할 때 정말 믿을 수 있는 납품업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가도 마찬가지로 두드러지게 차이가 난다. 단골 고객들이 원하는 사항을 들어주기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고 심지어 기꺼이 손실을 부담하기도 하는 기업은 단기적인 거래에서는 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이익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런 차이는 사실 수집을 통해 아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다. 최대의 투자 성과를 얻고자 하는 투자자는 반드시 기업의 이익을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회사를 선호해야 한다. 포인트 13. 성장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가까운 장래에 증자를 할 계획이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의 주주가 누리는 이익이 상당 부분 희석될 가능성은 없는가? 주식 투자에 관한 책들을 보면 꽤 많은 내용이
기업의 유동성이나 지배구조를 다루고 있고 전체 자본금 가운데 어느 정도가 어떤 종류의 증권으로 조달됐는가에 대해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처럼 재무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왜 내가 다른 14가지 포인트에 비해 그리 많지 않은 페이지를 할애했는지 의아해 할지도 모르겠다. 이유는 간단하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단순히 그 주식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해서는 안 되며 자신에게 결정적인 투자 수익을 올려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사야만 한다는 것이 이 책의 본래 취지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14가지 포인트 거의 전부를 이 책에서 설명한 것처럼 매우 훌륭하게 충족시키는 기업은 전체 기업 가운데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기업은 자금이 필요할 경우 해당 업종에서 용인되는 부채 수준까지는 같은 규모의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언제든 빌려올 수 있을 것이다. 또 만약 외부 차입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경우 물론 더 높은 매출액 성장률과 영업이익률, 뛰어난 연구개발 역량과 경영진 등 이미 설명한 다른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 전제가 될 것이다. 언제든 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모험적인 투자야말로 투자자가 늘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포인트 14. 경영진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투자자들과 자유롭게 대화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거나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는 입을 꼭 다물어 버리지 않는가?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갑작스러운 제품 수요의 감소 같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사업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더구나 투자자가 최대의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 주식을 매수해야 할 기업은 오랜 세월에 걸쳐 꾸준히 기술을 연구개발해 신제품과 새로운 생산 방식을 만들어내고 판매하려고 노력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 이런 기업 가운데도 일부는 비싼 대가를 치르고 실패하고 만다.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생산이 안정화되는 초기 단계에 예기치 못한 지연 사태나 심각한 비용 부담을 경험한다. 적어도 몇 달씩 이 같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과외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그 회사의 이익 전망을 아무리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하더라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한 실망은 사실 가장 성공적인 기업에서도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올바른 판단으로 정확하게 대처한다면 이런 비용은 성공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치른 작은 비용에 그칠 것이다. 따라서 이런 기업에게는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으로 부각될 수도 있다. 포인트 15.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최고 경영진을 갖고 있는가? 어느 기업의 최고 경영진이든 회사의 주주보다는 회사의 자산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도 기업의 오너가 자신과 가족들의 이익을 위해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은 물론 회사에서 일하는 사위나 친척의 임금을 정상적인 직무의 가치에 비해 훨씬 더 높게 지급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정상적인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회사에 팔거나 임대를 주는 것이다. 사실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사례를 정확히 포착하기가 쉽지 않다. 오너 일가나 핵심적인 경영진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다른 사업 목적에 투자할 운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순수한 의도로 부동산을 회사에 매각하거나 임대를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